인생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광 컴퓨터, 진짜 광 디지털 컴퓨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해요. 자, 서버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안에도 이런 마더보드들이 있겠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서라든가 저장 장치들이 있겠죠. 요 프로세서, 뭐 CPU라든가 GPU라든가 뭐 램이라든가 칩들, 이 칩들, 적어도 이 칩들 간의 신호 처리를 요 마더보드가 하는 역할인 이 데이터 송수신을 전기 신호가 아니라 다시 여기도 안에도 광신호로 바꾼다면, 광으로 데이터를 송수신이 요 사이에서 가능하다면 발열 문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통신이 대역폭이 훨씬 크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IBM에서 컴퓨팅에 쓰이는 송수신, 컴퓨터 칩들 간의 송수신을 광통신을 이용하는 연구들을 IBM에서 이렇게 개념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도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항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예, 가능성이 있겠죠. 이론과 실제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떻게? 이 칩이 이렇게 너무 작잖아. 칩을 만들 때 웨이퍼를 만드는데 칩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전기 신호는 우리가 이제 뭐 나노미터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제 엄청 머리카락의 뭐 수백 배 더 작은 도선을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칩을 만들 때 이렇게 작은 칩을 쓰는데 요 칩들 간에 어떻게 빛으로 송수신을 하지?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칩을 만들 때 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그죠? 실리콘이 반도체니까 실리콘 기판을 해서 만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광 케이블 안에서 빛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빛 신호가 전달되는 이 코어는, 광섬유를 보시면 가운데 코어가 있어요. 이 코어는 굴절률이 높은 걸 쓰고요, 겉은 굴절률이 낮은 걸로 감쌉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굴절의 법칙에 의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요게 만약에 이제 광섬유 선로라고 했을 때 굴절률이 높은 쪽에서, 내부에서 굴절률이 낮은 쪽으로 빛이 진행을 할 때, 빛이 여기 있고 공기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근데 여기에 굴절률이 높아, 여기 굴절률이 낮아. 그러면 통과를 못하고 전체 반사가 됩니다.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굴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빛이 진행하는 각도에 의해서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광섬유의 원리는 빛을 선로 안에다 가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이 높은 곳 안에서 빛이 가둬져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원리는 굴절의 법칙이 이해한 거예요. 굴절의 법칙. 윤성호 교수님, 빛의 물수제비, 아주 좋은 비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굴절률이 높은 곳 안에서는 빛이 가둬질 수 있어요. 가둬진 상태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를 가만히 지켜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실리콘이 굴절률이 높아. 그 공기는 굴절률이 1인데 뭐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피복을, 보호 필름을 씌워야 되겠죠. 보호 필름의 굴절률은 낮아. 그리고 실리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산화시킨다 그러죠. 실리콘을 산화시키면은, 실리콘이 산화된 게 유리거든요. 유리가 산화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 또 산화시키면은 굴절률이 낮아져. 아니, 우리가 지금 나노 사이즈든 마이크로 사이즈든 우리가 공정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 기판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기 신호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광 신호를 보낼 도선을 실리콘 기판으로도 만들 수 있겠어. 보세요. 400나노미터요. 4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짜리 광섬유를 만든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맨날 전자컴퓨터에 만들던 CPU라든가 뭐 램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 칩들을 반도체 기판으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왜? 반도체 공정을 이용을 하면은 전기 선로라든가 전기 스위치라든가 트랜지스터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막 수백 나노, 수십 나노, 심지어는 수나노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쓰는 기판이 바로 이제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 기판인데 실리콘의 굴절률이 너무 높아. 그러면 근데 이 실리콘을 산화시키면 굴절이 낮아지고, 여기 감싸는 필름 덮어도 그것도 굴절이 낮네. 그러면 이걸로 광섬유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갑자기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연구 분야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실리콘 도파간. 하지만 이것의 용도는 어떻다? 똑같아요. 우리가 쓰는 요 광섬유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광섬유를 수백 나노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반도체 칩 안에다가.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얇고 작은 광통신 선로를 만들 수가 있구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 광통신 선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들어. 그러면 기존의 네트워크는 지금 다 광섬유로 깔아놨잖아요. 해저 케이블이든 아니면 뭐 이제 유선 랜이든 다 광섬유로 깔아놨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거 지금 보이시죠? 400 나노미터. 예, 400 나노미터인데 광섬유의 빛 신호는 여기다가 어떻게 보내지?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 아까 그 네트워크에 썼던 광섬유의 빛으로 만든 데이터 신호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넣지? 궁금하죠? 근데 요거는 사실 AR 특집 때 실마리를 드렸습니다. AR 특집 때. 증강현실 글래스 특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즘 페이스북 메타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AR 글래스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죠? 어떻게 만들고 있죠? 그 안경테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든 뭐 OLED든 빛을 쏴. 여기 안경테에다 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요걸 이제 회절 장치라 그래요. 회절. 빛을 회절시키는 거야. 회절시켜갖고 요 안경알을 아까 보신 요런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처럼 뭐라고 써있어요? 웨이브 가이드라고 써있죠. 안경알 전체에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어줘요. 도파관을 만들어줘서 AR 글래스 만든다고 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대놓고 하는 연구도 진행이 돼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회절 무늬를 만들어서 광섬유의 데이터 신호를 바로 빛의 신호를 칩에다 전달할 수 있는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로 보낼 수 있는, 아무튼 가능하다. 그러면서 어쨌든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CPU와 하드디스크 간 혹은 CPU와 뭐 GPU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저항성이 있는 전기 신호가 아니라 혹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대역폭이 한계가 있는 전기 선로가 아니라 광선로로 깔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이게 해외에서는 정말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정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가 대표적인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해주는 광회로 기술을 실제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정말 펀딩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IR앱스라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벤처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CPU, 뭐 이제 우리 하드디스크로 쓰고 있는 SSD, 램, GPU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서버로. 혹은 우리 집에 있는 가정용 컴퓨터 안에도, 그죠? 아니면 우리 핸드폰에도 CPU가 있고 그 안에도 이제 뭐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 그 CPU나 칩이 있다면 여기에서 광섬유로 칩 간에 연결을 해주는, 원래 우리가 기존에는 서버 간에만 이제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놨었죠. 이제는 서버 내부에 칩 간에도 이제 CPU와 뭐 이제 하드디스크 간에도 광선로를 까는 거야. 광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기술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걱정할 발열들은 사실은 이제 칩 내부에서도 이제 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칩 내부의 발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보이시죠? 여기서도 지금 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성능도 높일 수 있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섬유가 단순히 발열이나 이제 데이터 손실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폭이 광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의 대역 폭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성능도 높일 수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전력이랑 비용도 낮추면서 성능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칩투칩 광통신, 광 데이터 송수신 개발 회사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어디까지나 칩에서 칩으로. 아직도 이제 뭐 이제 칩과 칩 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SSD와 CPU 간, CPU와 GPU 간, 요 정도인데 그러면 CPU 안은 칩 안에는 여전히 데이터 처리를 뭘로 한다? 전기 신호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아이씨, 그러면은 칩 자체에서 데이터 처리도 빛으로 하자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요거는 아직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개발을 하거나 요 단계까지는 좀 아직 조금 멀긴 했지만 연구 단계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이시죠? 자, CPU 칩 안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CPU 칩 안에도 캐시 메모리라고 해서 약간 기억을 해주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연산 장치가 있죠. 프로세서가 있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연산까지는 못 건드려. 연산까지는 못 건드리고 이 캐시 메모리까지도 못 건드리지만
CPU 안에 요 사이까지라도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자. 이런 연구들을 네이처에서 20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느냐? 요 두 분 맨 앞에 있는 저자가 가장 이 연구의 노고가 큰 저자들 아니겠습니까? 첸선, 마크 웨이드 요 두 사람이 AR랩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공동 창업자면서 MIT 뭐 박사 과정을 밟았던. 그래서 2015년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연구를 했어요. 칩 내부에서도 CPU 내부에서도 광신호 처리를 하는 거,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 같은 연구실 등에서 계속해서 칩 내부에서 신호 처리를, 데이터 처리를 빛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칩 설계 자체를 하이브리드하게 만드는 연구를 해서 아주 이제 굵직굵직하게 네이처에 2015년, 2018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디어가 보이고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라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 이하에서도 빛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공정 기술들까지 확보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꼭 이상적이지만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뭐 이제 서버의 전력 소비라든가 뭔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내부에 있는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처리는 적어도 빛으로 하자 해서 바꿔놨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칩 내부에서도 비록 이제 CPU의 연산이라든가 아니면 캐시 메모리라든가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거는 아직 이제 전기로 돼 있지만 그 내부에서까지 빛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훨씬 더 저전력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까지 왔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어쨌든 연산 처리는 전기 신호로 하고 있고 데이터 저장도 전기 신호로 하고 있고 처리만 빛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 말은 전기 신호가 빛으로 바뀌게 되고 빛의 신호로 바뀌게 되고, 반대로 다시 저장하거나 연산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문 용어로 포토 디텍터, 혹은 전기 신호를 받으면 빛을 발광하는 포토 에미터, 포토 디텍터 혹은 포토 에미터가 요 사이에 커넥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효율이 높지 않아요. 빛에서 전기를 변환하고 전기에서 빛으로 변환하는 소자, 포토 디텍터나 포토 에미터의 소자의 효율이, 변환 효율이 100%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요. 연산 처리된 수백만 개의, 수천만 개의 데이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수백 수천만 개의 그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꿀 때, 혹은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때 포토 디텍터의 변환 효율이 30%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 요 과정에서 변환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발열이 또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전기의 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데이터 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죠? 빛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면은 전기 신호보다 어쨌든 데이터 처리가 훨씬 빠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요 변화라는 과정에서 또 지연이 생겨요. 그럼 또 지연, 그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전기와 광신호를 서로 바꾸기 위한 처리 속도가 너무나 느려서 광 케이블의 이점을 살릴 수 없을 거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3초 만에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한데 톨게이트 통과하는데 3시간 걸린다고. 너무 비유가 궤도야.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 대역폭이 넓잖아요. 광선로의 대역폭이 넓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고속도로처럼 도로를 막 8차선, 10차선, 20차선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는데 톨게이트에서 3시간 걸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 톨게이트의 개선이라든가 설계의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컴퓨팅 기술보다 더 나아지게, 성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설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단계고요. 지금의 단계인데 여전히 톨게이트가 3시간 걸리는데, 그치, 톨게이트에서 돈 받아.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변환 효율이 100%가 아니야.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는다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받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광컴퓨터죠.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고 열받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가 문제야? 전기로 데이터 처리하는 것보다 빛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게 장점이 많은데 뭐가 문제야? 지금 뭐가 문제야? 연산 처리를 하는 데는 여전히 전기 신호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프로세서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가 문제인 거 아니야? 계산하고 있는 거 전기 신호로 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래서 에이씨, 다 빛으로 바꾸자. 올 옵티컬 컴퓨팅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연산 처리도 빛으로 하면 되잖아. 컴퓨터가 너무 밝아. 쳐다볼 수가 없어. 컴퓨터가 이제 다 빛으로 돼 있어. CPU도 다 빛이야. 이제 계산도 덧셈 뺄셈 곧셈 나눗셈도 이제 다 빛으로 할 거야.
프로세서 자체를 빛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럼 변환 효율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변환 효율 필요 없잖아. 심지어 이제 네트워크 처리하는데 이미 광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와 완벽해. 다 빛이야. 다 빛이면 되잖아. 그죠? 이게 최근에 또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내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CPU를 현미경으로 이만큼 확대한 거예요. CPU의 칩 내부를 이따만큼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얇은 전기 도선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그 소자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들이 중간중간 군데군데 껴있고 그걸 연결해준 전기 솔로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상은 뭐예요? 요거를 다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 전기 신호가 다 아까 실리콘 웨이브 같은 거로 다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빛으로 전달해서 여기서 포토 디텍터로 받아갖고 데이터를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반도체 소자로 처리를 한다면 엉망진창이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소자는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전기로 처리를 하는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쓰고 있는 다이오드나 전기 스위치나 아니면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기계적인 스위치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전기 신호를 줘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나 뭐 아니면 이제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거 뭐예요?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켰다 껐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로를 아까 같은 이제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로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는 가능했어. 근데 이 반도체 소자도 어떻게 할 거야? 반도체 소자들도 뭔가 빛으로 스위칭을 하거나 빛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로 소자를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등가적으로 뭔가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썼던 전기 신호 처리 소자들을 빛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빛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처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뭐 이제 등가적으로 이런 등가 소자를 만듭니다. 광 신호에 대한 페이지 모듈레이터 보겠어요? 빛이 파동이니까 파동의 위상을 파동이 뭐예요? 바닥이 있으면 천장이 있잖아요. 파동이 그럼 이 천장이 동일 단위 시간당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위상이잖아요. 위상을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빛의 파동을 증폭을 시키거나 아니면 빛의 편광 있죠. 진동하는 파동의 방향을 세로에서 가로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스위치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항이랑 캐패시터로 전기 신호를 지연을 시키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위상 지연기, 위상 변조기로 파동을 지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등가적으로 광학 스위치 소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광학 스위칭 소자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광 스위치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광 스위치 기반의 연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진짜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CPU의 연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반도체 소자들을 만들어서 어떤 걸 구성을 하냐면 덧셈, 뺄셈, 그리고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연산 장치를 만드는 게 CPU인데 이 CPU의 이 연산 장치의 단위 연산을 우리가 이제 로직 게이트라 그래요. 논리 게이트. CPU 내부에서 이 반도체 소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런 논리 게이트를 만들어요. 그죠? 논리 게이트.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전기 신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입력을 A, B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A에다가 1이라는 신호를 보내. 전기 신호를. 그리고 B에다가는 뭐 0이나 1을 보내. 그러면은 이 연산을 하는 거예요. A랑 B가 입력을 했을 때 G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연산인데 로직 회로, 로직 게이트인데 이 뭐 엔드 게이트, 예를 들면 엔드 게이트는 이런 거죠. A랑 B랑 둘 다 신호가 1이 들어갈 때만 출력을 1로 한다. 이런 거를 뭘로 만들겠어? 아까 반도체 소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아까 뭐 반도체 소자의 뭐 스위치들을 잘 조합을 해갖고 전기 신호가 A랑 B에 둘 다 신호가 들어갈 때만 G에서 출력이 나오게끔 하는 게 엔드 게이트고 올 게이트는 뭐예요? A랑 B 둘 중에 하나 어디에든 간에 전기 신호가 입력이 들어가면 G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야. 요게 올 게이트야.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CPU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혹은 심지어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배틀그라운드에서 낙하산이 추락할 때 그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 이런 거가 사칙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CPU가. 이 CPU가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을 이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CPU가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소자 만들었잖아요. 광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소자, 스위칭 소자 혹은 뭐 위상지연 소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제로 연산하는 광신호 기반의 로직 게이트를 만드는 연구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제 우린 도선을 쓰고 있지 않죠. 입출력에 입력 출력에 도선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제 도선 대신에 빛 데이터가 전달되는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를 입력 출력 입력을 하나 하면 출력이 2개 되고
이런 연산이 가능한 광도파로 기반의 연산 논리 게이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사실은 이것도 원리적으로 말하면 빛이 딴 데로 새지 않고 정해진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웨이브 가이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웨이브 가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게 지금 동그라미 있죠? 요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으로 만든 기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동그란 원기둥의 배열을 만들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도 이 빛이 특정한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토닉 크리스탈이라 그래요. 광결정. 예, 광결정이라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웨이브 기반의 빛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 반면에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 방식으로 빛으로 만든 데이터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경로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란 링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아까 뭐 입력이 A, B 있다 그랬잖아요. 뭐 논리 회로를 보시면 입력 A, B가 있으면 AND 게이트 방식은 뭐예요? 입력이 A랑 B에 둘 다 들어갔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AND 게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광신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광신호를. 그래서 A 입력을 주고 B 입력을 둘 다 줬을 때만 입력 A가 들어갔을 때 얘가 여기에 링에서 그 회전을 하고 B를 들어갔을 때만 B가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이 인풋 신호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건데 하나만 들어가면 얘가 여기를 가둬주는데 여기를 못 가둬주니까 여기로 빛이 새고 이래서 출력이 안 나오고 B만 넣어도 이쪽에서 빛이 새니까 출력이 안 나오는데 A랑 B에 입력 두 개가 들어갔을 때만 출력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AND 게이트를 만든다. 중요한 거는 뭐다? 빛으로 만든 데이터 신호를 로직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다? 바로 완전한 광학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런 방식으로 로직 게이트를 만약에 빛을 이용을 해서 빛으로 만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로직 게이트를 짤 수 있다면 우리가 전기로 아까 CPU 같은 CPU 프로세서 같이 전기 신호로 만든 프로세싱 연상 필요 없이 그리고 뭐 포토 디텍터나 포토 에미터 같은 어떤 그 전기와 광으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 없이 완전한 광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요것이 앞으로 우리가 갈 또 미래의 방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광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비트 신호 1이랑 0으로 전기 신호를 만드는 비트 신호와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광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 신호 처리를 광 프로세스를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기존의 전자 컴퓨터에서는 이용하기가 힘들었던 시도하기가 힘들었던 뭐 PMP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산술 연산 처리 과정들을 광학 컴퓨터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기대들도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광 컴퓨터 기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이상적인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CPU에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거의 요즘 뭐 7나노 공정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원자 단위까지 스위치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광 컴퓨팅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로 전자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광 컴퓨터 끝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우리한테는 또 다른 컴퓨터가 남았어요. 바로 무엇이냐? 양자 컴퓨터가 남았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양자 컴퓨터. 지금 우리 이제 구글의 시카모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시카모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초전도체 기반의 단일 공진 회로 거기에 이제 그 비선형의 그 뭐 무슨 이제 인덕터 소자를 집어넣어서 매우 극저온에서 만들고 있죠. 매우 극저온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글 시카모를 만들고 있는데 잠깐 양자 컴퓨터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야. 양자? 한번 있어봐. 빛은 광자고 광자는 양자인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그 연산 처리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의 양자인데 우리가 지금 광 컴퓨터를 데이터 처리를 데이터 신호를 빛으로 쓰고 있잖아요. 빛은 광자인데 광자는 양자인데 그래서 실제로 빛
비트를 이용한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진짜로 광자를 하나씩만 쏘는, 그걸 이제 싱글 포톤 에미터라 그러거든요. 이제 퀀텀 닷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광자를 하나씩 쏴서 그거의 양자 상태를 연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도출해내는 양자 컴퓨팅,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덩어리를 주는데 양자 상태를 이제 한번 만들어 주는 거야. 큐빗을 만들어줘. 큐빗. 우리가 이제 일반 컴퓨터에서 비트라 그러죠. 비트가 하나의 정보 단위인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빗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 덩어리를 어떻게 양자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아왔던 이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 같은 거 있죠. 광도파가 안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양자 컴퓨팅 로직 게이트, 양자 로직 게이트가 또 있어요. 양자 로직 게이트를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방식의 빛 기반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 심지어 이 양자 컴퓨팅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게 많기 때문에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회로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다루었던 빛 기반의 광 컴퓨터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만 비트가 아니라 빛으로 만든 큐빗으로 처리를 하게 해주면 빛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회사까지 나왔습니다. 회사까지. 자나드라는 지금 엄청 핫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리가 뭐냐, 여기 빛을 쐈네. 레이저 빛을 쏘면 아까 뭐예요?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 같이 빛 데이터, 빛 신호를 마치 전기 도선 같이 통과해 줄 수 있는 웨이브 가이드로 전달이 됩니다. 자,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이 이 링 레조네이터라 그래서 링 공진기에서 한번 돌면서 빠져나온 게 여기 들어가서 이 회로에서 양자 비트로 바꿔줘요. 빛을 양자 비트로 바꿔줘서 여기 파란색이 이제 양자 비트화된 빛 신호입니다. 빛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복잡한 거 보이죠? 요게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빛 기반의 논리 게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 게이트들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세요? 양자 컴퓨팅이 이루어집니다. 양자 컴퓨팅이 이루어져요. 이야, 양자 컴퓨팅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야, 이게 막 양자 컴퓨팅 이루어지면서 이쪽에서 양자 컴퓨팅의 출력 결과를 검출하는 광양자 컴퓨팅 칩을 실제로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예,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전자컴퓨터가 광컴퓨터로 진화해 오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까지 광자 기반의 빛 기반의 광양자 컴퓨터로 연구가 되고 있는가, 개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 컴퓨팅이라는 게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인텔 4004 CPU가 아까 보셨다시피 겨우 50년 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비트라는 0과 1로 이용해서 모든 수학을 처리하고 있는 모든 물리학, 뭐 이제 중력 가속도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0과 1의 비트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 빛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비트 신호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계산을 해서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지금의 고전적인 비트를 이용한 처리 방식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CPU 내부에 스위칭을 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원자 단위까지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텔이랑 AMD랑 어떻게든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가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또 다른 수학적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방식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광컴퓨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광컴퓨터가 단순히 진폭의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편광도 있고 위상도 있고, 왜 파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컴퓨팅 기술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간주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의 한계를 정말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온 역사들을 보시면서 앞으로는 어떤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컴퓨터 랩미팅 여기까지였고요. 인쇄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까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